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72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임스 맥클레런, 런던에서 20년간 국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입니다. 한때 BBC의 간판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세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는 제가 찾으려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12월 어느 추운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BBC 방송국 14층 제작실에서 평소처럼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기획 의도는 그리 깊지 않았어요. 서구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은 훈훈한 성공 스토리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가난했던 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됐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 말이죠. 사실 저희가 보통 아시아 국가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이었어요. 경제 성장, 기술 발전, 문화 수출 정도의 피상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년 전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였어요.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포럼에서 한국의 한 PD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들려준 한국 방송 제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24시간 만에 전국 생방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제작 철학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도 그런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완벽주의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기획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동료 편집장 사라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어. 방금 들어온 뉴스 봤어? 화면에는 유럽연합 경제정상회의 현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유럽은 아시아 소국의 기술 변덕에 휘둘릴 수 없어요. 우리만의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어서 독일 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서구의 기술 표준과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유럽 지도자들의 발언 자체는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톤, 그 뉘앙스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한국을 여전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 발언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기술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특히 아시아 소국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소국일까요? 경제 규모로만 봐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를 소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더 놀라운 건 BBC 뉴스룸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드디어 유럽이 아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선배 기자는 한국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됐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동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지만 결국 서구의 기술과 시스템을 잘 받아들여서 성공한 케이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과연 서구가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바꿔야겠다고 말이죠. 제 자신의 편견도 함께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유럽 지도자들의 발언 이후 3일 동안 한국 정부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외교부도 청와대도 심지어 한국 언론조차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박 성명이나 해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BBC 뉴스룸에서는 역시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 앞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한국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났던 한국 사람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한국 정부 관료들과 기업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강했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대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뭔가 다른 계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취재를 위해 쌓아온 인맥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은 말할 수 없다거나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조용한 메시지가 왔어요. 제임스, 정말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로 와보세요. 단 혼자서, 그리고 카메라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는 것을 말이죠. 금요일 오후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안내받은 회의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방 안에는 첨단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휴대폰은 입구에서부터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 김민수, 삼성전자 임원 이지현,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 박준호였습니다. 3사람 모두 저를 처음 보는데도 제 이름과 경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진짜 언론인이라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면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원래 계획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그럴 각오는 하고 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첫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주요 산업의 한국 기술 의존도 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전 세계 시장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수치였어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BMW는 iX1과 iX3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우디는 모든 모델이 LG와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반면 벤츠는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중국 배터리 업체들조차 핵심 소재는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100% 정확한 수치예요. 저희가 3년간 조사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기술적으로 무시하는 동안 실제로는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핵심 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박준호 교수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마크롱 대통령이 소국의 기술 변덕이라고 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유럽이야말로 한국의 기술 결정에 좌우되고 있어요. 한국이 감기에 걸리면 유럽이 폐렴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유럽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보낸 기술 지원 요청서와 협력 제안서들이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매년 수천 건씩 유럽의 최첨단 기업들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이 유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지연 임원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대체 불가능 기술 목록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의 70%가 한국,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95%,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85%,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가 60%였습니다. 심지어 조선업에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초전도 소재까지 73%가 한국산이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미래 20년을 좌우할 핵심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유럽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고요?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최소 10년, 디스플레이 기술은 15년, 투자 비용만 수천억 유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국이 기술 협력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20년도 모자랄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유럽의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말이죠.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이런 첨단 기술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것들이었어요. 김민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유럽의 발언 이후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말이에요. 그가 보여준 건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비밀리에 추진한 유럽 의존도 절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니 정말 치밀했어요. 1단계로 유럽 수출 물량의 30%를 동남아시아로 우회시키고 2단계로 핵심 기술의 유럽 이전을 중단하며 3단계로 유럽 대상 신기술 성공개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4단계에서는 아예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1단계는 완료됐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한국 기술을 대신 유럽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격은 기존보다 40% 높아졌죠. 그리고 품질 관리는? 글쎄요, 한국만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작업이 완전히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유럽 언론은 물론 심지어 한국 언론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우리는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할 때는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즉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독일 폭스바겐의 한 임원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전기차 생산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이 독보적이에요.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고 해도 같은 품질과 가격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프랑스 에어버스의 조달 담당자와의 통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닙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는 핵심 파트너죠. 조종석 디스플레이만 해도 삼성과 LG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는 잠시 멈칫하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유럽도 자체 기술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와 품질 대응력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놀라운 건 독일 지멘스 관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들이 대부분 한국산인데 이걸 대체한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사실들을 수집하면서 BBC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 사라가 제게 말했어요. 제임스, 이번 다큐멘터리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 이건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서구의 착각에 대한 고발이 되고 있잖아.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영진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시각과 너무 다르거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방송되면 유럽 정부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BBC 경영진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서구적 시각을 유지해온 BBC가 서구의 한국 무시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정부로부터 BBC가 한국의 선전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공식 항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정보 조작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그것을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었죠. 이탈리아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느낀 건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술 지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들의 서비스는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달라요. 스위스의 정밀기계 회사 임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의 정밀도와 신뢰성은 독일제보다도 뛰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낫기도 빠르죠. 솔직히 한국이 없으면 우리 사업이 성립하지 않아요. 마침내 저는 한국 정부의 최고위 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성사시켰습니다. 장소는 서울 청와대 근처의 한 비공개 시설이었어요. 상대는 국가안보실 차장급 인물이었는데 그는 카메라 없는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도 참지 않아요. 유럽이 우리를 소국이라고 부르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릴 시간이 온 것 같네요. 그는 놀라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첨단기술 연구소들을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유럽 대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우선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유럽의 한국 기술 접근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는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들려줬어요. 향후 5년간 한국의 유럽 투자를 50% 줄이고 그 대신 동남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200%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유럽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도 대폭 축소하고 아시아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들의 반응입니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환영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을 기술의 스승으로 대우하거든요. 그의 말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이 우리를 소국이라고 부르는 동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라면 굳이 유럽의 시장에 목매달 필요가 없죠. 그는 태블릿을 조작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기술 협력 협정들의 목록이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도와는 반도체 제조 기술 이전, 브라질과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인도네시아와는 조선 기술 협력, 나이지리아와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등. 이 모든 프로젝트들의 총 규모가 1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유럽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유럽의 무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건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 전환이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갈 명분이 생겼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런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추가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의 임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럽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국 시장을 확대하는 계획을 말이죠.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그 계획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유럽 시장은 이제 성장 한계에 도달했어요. 반면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굳이 유럽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하이닉스의 한 연구원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줬습니다. 유럽이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도와준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20년도 모자랄 겁니다. 포스코의 한 임원은 소재 산업의 현실을 들려줬어요. 철강이나 화학 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유럽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따라하려고 해도 특허 장벽이 너무 높아요. 게다가 우리는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들의 목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것들이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터 소재,
우주항공 부품, 바이오 의료 기기 등등.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BBC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경영진에게 보고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편집장 사라가 제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어. 경영진이 당신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하라고 해. 프랑스와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해.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항의가 들어왔는데? 한국 정부의 선전에 BBC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정보들로 유럽 정부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었고, 오히려 유럽 정부들의 반응이 이 다큐멘터리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는 거였어요. 먼저 독일 뮌헨의 지멘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을 숨겨진 경쟁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파트너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파리의 한 항공우주 기업 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일해보면 그들의 기술 수준에 놀라게 됩니다. 특히 정밀도나 품질 관리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이런 증언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결국 BBC 경영진은 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공식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유럽과 한국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런 진실이야말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BBC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회사였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사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완전한 형태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72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21세기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서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서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소국의 기술 변덕 발언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진짜 기술 변덕에 휘둘리고 있는 건 유럽이었던 거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보니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증명되고 있어요. 유럽의 여러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어요.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환영하고 있고, 한국도 이들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소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지금도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조용한 강자, 한국의 진실이라고 말이죠.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셨기를 바랍니다.
조용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돼, 브루노! 막시밀리안 공작의 절규가 바이에른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45kg의 거대한 와이마라너가 250kg 갈색곰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500년 전통의 유럽 최고 명품 사냥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28kg밖에 안 되는 작은 흰색 개 한 마리가 거대한 곰 앞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친 개가 뭘 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m 높이의 곰이 그 작은 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대체 이 한국에서 온 진돗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유럽 최고 귀족들이 동양개 4마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바이에른 깊은 숲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잉그리드 밀러입니다. 48세,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3대째 사냥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6시 시원한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우리 농장을 둘러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죠. 바이에른에서 가장 넓은 사냥터를 보유한 우리 농장은 매년 유럽 최고 귀족들의 사냥터로 사용됩니다. 500년 전통의 바이에른식 사냥법으로 매년 30마리 이상의 사슴을 사냥하는 최고의 사냥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년 전 제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 저는 39살이었습니다. 그때 베이징 글로벌 농업투자그룹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죠. 화려한 브로셔와 완벽한 독일어, 그리고 민헨 시내 고급 사무실까지 갖춘 그들의 제안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독일의 전통 사냥 문화를 중국 VIP들에게 체험 상품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연간 50억 원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초기 투자는 단 10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독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숭고한 사명감까지 느꼈어요. 3개월 동안 그들과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가족 재산과 농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0억 원을 투자했죠. 한 달 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농장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고 5년 동안 빚을 갚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아시아 사업가들은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론 우리를 호구로 본다. 그런데 일주일 전 김재혁이라는 한국 기업인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글로벌 전자기업 CEO인 그는 바이에른 지역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독일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현지 유력 인사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김 회장이 말했어요. 혹시 바이에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특별한 사냥 이벤트 같은 걸로 말이에요. 정장 차림새도 완벽하고 독일어도 유창했지만 9년 전 그 중국인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저는 바이에른 지역의 네로라 하는 귀족 4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막시밀리안 폰 호헨로의 공작, 엘리자베스 그라핀 폰 푸거 백작 부인, 찰스 웰링턴 경, 그리고 장 피에르 드 부르봉 백작까지. 이들은 모두 제 농장의 오랜 고객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잉그리드 농장주님, 막시밀리안 공작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유럽 최고의 사냥개들과 그분의 한국개들이 사슴 사냥으로 겨뤄보자는 거죠.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만약 제 진돗개 4마리가 이기면 여러분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걸로 하죠. 바이에른 투자 프로젝트도 좀 더 우호적인 조건으로. 푸거 백작 부인이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김 회장님. 하지만 지시면 우리 조건을 다 들어야 해요. 투자금도 2배로 늘리고 모든 특혜도 포기하시는 걸로. 웰링턴 경이 거들었죠. 500년 전통 앞에서 동양개 4마리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아시아 사업가가 또 허세를 부리고 있군요. 9년 전 그 중국인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랐어요. 유럽 최고 귀족들이었으니까요. 농장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분들의 사냥개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김 회장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진돗개들이 내일 도착하면 시작해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농장 마당에 화려한 고급차들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막시밀리안 공작이 가장 먼저 내렸어요. 클래식한 롤스로이스 팬텀에서 내린 65세의 그는 500년 가문의 위엄을 온몸으로 풍기고 있었죠. 그의 뒤로 와이마라너 3마리가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털이 햇살에 반짝이는 게 정말 고귀해 보였어요. 아, 브루노. 공작이 부르자 가장 큰 와이마라너가 일제히 꼬리를 세우며 완벽한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200년간 개량한 최고의 혈통이지. 푸거 백작 부인이 다음에 등장했어요. 스포티한 포르쉐 카이엔 터보에서 내린 55세의 그녀는 바이에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하나였죠. 독일 포인터 3마리가 그녀를 따라 나왔는데 근육질 몸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작년에만 사슴 15마리를 잡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실력이죠. 웰링턴 경은 45세의 젊은 귀족이었지만 영국 왕실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모든 이들이 존경했어요. 우아한 벤틀리 벤테이가에서 내린 그 옆에는 독일 셰퍼드 2마리가 그를 호위하듯 서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 훈련법으로 단련된 완벽한 규율을 가진 아이들이죠. 마지막으로 부르봉 백작이 위험 있는 마세라티 레반테에서 나타났습니다. 50세의 프랑스 귀족인 그는 유럽 사냥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브라케 2마리가 바닥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후각 추적에서는 유럽 최고죠. 총 12마리의 명품 사냥개들이 농장 마당에 모였어요. 각자의 주인처럼 당당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진돗개들도 곧 도착할 겁니다. 30분 후 평범한 운송 차량이 농장에 들어왔어요. 뒤에서 진돗개 4마리가 내렸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 중간 정도의 체구. 독일 개들에 비해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긴 여행으로 지쳐 보였죠. 백두입니다. 김 회장이 가장 큰 진돗개를 소개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나머지 3마리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개들이 진돗개들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12마리가 4마리를 에워싸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브루노가 가장 먼저 백두에게 다가가 어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백두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브루노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런. 막시밀리안 공작이 당황했어요. 브루노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백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으르렁거림으로 한번 해보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다른 독일 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포인터 1마리가 나머지 진돗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순식간에 4마리가 완벽한 대형을 만들었어요. 백두가 정면에서 브루노와 대치하는 동안 다른 진돗개들이 삼각형 진영을 만들어 측면과 후방을 지켰습니다. 독일 셰퍼드가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진돗개 1마리가 즉시 돌아서서 맞섰어요. 12대 4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웰링턴 경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브루노가 본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45kg의 거대한 몸집으로 백두에게 돌진했어요. 하지만 백두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비키며 브루노의 옆구리를 정확히 물었습니다. 브루노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자 다른 독일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어요. 4마리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1마리가 공격당하면 즉시 다른 마리가 엄호했어요. 독일 개들의 무차별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들은 단 1마리도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 개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체격으로 압도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브루노가 다시 백두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백두가 정면 승부를 받아들였습니다. 2개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앞발로 서로를 밀어붙였어요. 체격상으론 브루노가 훨씬 컸지만 백두의 근력과 균형 감각이 놀라웠습니다. 브루노가 밀어붙일 때마다 교묘하게 힘을 빼면서 브루노를 넘어뜨리려 했어요. 결국 브루노가 먼저 지쳐서 물러났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포인터 2마리가 진돗개 1마리를 협공했지만 진돗개의 민첩성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30분간의 격렬한 대결 끝에 독일 개들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진돗개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명품 사냥개들이 동양개 4마리에게 기세에서 밀린 거니까요. 저게 정말 일어난 일이야? 부르봉 백작이 어리둥절해했어요.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하죠.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두 그룹의 개들을 바라봤어요. 독일 개들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기세가 꺾인 듯 보였습니다. 반면 진돗개들은 서로 의지하며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사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깊은 숲속에서 첫 번째 목표는 12살 된 대형 수사슴이었어요. 거대한 뿔가지를 가진 이 사슴은 지난 3년간 다른 사냥꾼들이 잡지 못한 영리한 놈이었습니다. 독일 개들은 완벽한 대형을 만들었어요. 와이마라너들이 전방, 독일 포인터들이 좌우 측면, 셰퍼드와 브라케가 후방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포위 사냥이었죠. 500년간 내려온 바이에른식 사냥법이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막시밀리안 공작이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대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왼쪽 숲으로 돌진했어요. 사슴의 냄새를 먼저 맡은 거였죠. 하지만 브루노는 아직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른쪽 포위 대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 개가 어디로 가는 거야? 푸거 백작 부인이 당황했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두가 발견한 건 수사슴이 아니라 중형 숫사슴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숫사슴이 도망치면서 브루노의 포위망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였습니다. 브루노가 즉시 반응했어요. 거대한 몸으로 숫사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사슴도 만만치 않았어요. 날카로운 뒷발로 브루노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브루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바로 그때 백두가 나타났습니다. 숫사슴이 브루노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뒤에서 정확히 목을 물었어요. 깔끔한 한 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감은 진돗개가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막시밀리안 공작이 분노했습니다. 5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이어졌어요. 두 번째 사냥에서는 독일 개들이 복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숫사슴이 목표였어요. 브루노를 비롯한 독일개 4마리가 완벽한 협공으로 사슴을 포위했습니다. 숫사슴이 필사적으로 뿔을 휘둘렀어요. 독일 포인터 한 마리가 뿔에 맞아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브루노가 즉시 뒤에서 사슴의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다른 독일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4대1의 무자비한 공격이었습니다. 숫사슴은 결국 쓰러졌어요. 그래, 이게 진짜 사냥이야. 웰링턴 경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점수는 1대1.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냥에서 진짜 승부가 갈렸어요. 이번엔 노련한 숫사슴 무리가 상대였습니다. 총 5마리의 숫사슴들이 삼각형 진영을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 개들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숫사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리더 격인 큰 숫사슴이 브루노에게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브루노가 피하려 했지만 늦었어요. 숫사슴의 뿔이 브루노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다른 독일 개들이 복수에 나섰지만 5마리 숫사슴들의 조직적인 반격에 밀렸습니다. 사슴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어느 쪽에서 공격해도 다른 사슴이 엄호했어요. 바로 그때 진돗개들이 움직였습니다. 백두가 사슴 무리의 후방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진돗개 3마리는 정면에서 사슴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완벽한 분산 전술이었어요. 사슴들이 정면의 진돗개들에게 집중하는 사이 백두가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가장 작은 숫사슴의 뒷다리를 물어 넘어뜨렸어요. 사슴 무리의 진영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진돗개들이 일제히 돌격했어요. 10분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진돗개들이 사슴 2마리를 더 잡았습니다. 최종 점수는 진돗개 3마리, 독일개 1마리. 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김 회장님, 막시밀리안 공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냥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더 큰 사냥감을 준비해보죠.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독일 개들은 상처를 핥으며 풀이 죽어 있었어요. 특히 브루노는 어깨 상처 때문에 절뚝거렸습니다. 반면 진돗개들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백두가 다른 진돗개들을 보살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흘째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연속 실패로 귀족들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오히려 독일개들이 진돗개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시밀리안 공작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도 실패하면 이 게임은 끝입니다. 목표는 바이에른에서 10년간 잡히지 않은 전설의 왕사슴이었어요. 15살, 18개의 뿔가지를 가진 거대한 수사슴. 현지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바이에른의 왕이라 불리는 녀석이었죠. 저 사슴을 잡으면 바이에른 사냥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부르봉 백작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새벽 4시 모든 개들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엔 김 회장이 진돗개들에게 따로 지시했어요. 백두야, 이번만은 독일 친구들과 협력해보자. 알겠니? 진돗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지난 사흘간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교훈이 되었나 봅니다. 처음 30분간은 놀랍도록 조화로웠어요. 백두가 왕사슴의 흔적을 발견하자 조용히 브루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브루노도 이번엔 백두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오, 이번엔 다르네. 웰링턴 경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1시간 후 드디어 왕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장엄했어요. 거대한 몸집의 왕관처럼 우아한 뿔. 10년간 모든 사냥꾼을 따돌린 왕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개들이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어요. 이번엔 진돗개들도 독일개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갔죠. 드디어 잡겠어. 푸거 백작 부인이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렸어요. 왕사슴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 더 깊은 곳,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지? 막시밀리안 공작이 의아해했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귀를 쫑긋 세우며 불안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독일개들은 여전히 왕사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어미곰이었습니다. 25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갈색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새끼곰 2마리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문제는 왕사슴이 도망치면서 새끼곰들 바로 옆을 지나갔다는 것이었어요. 독일개들은 사슴을 쫓느라 새끼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렸습니다. 어미곰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을 위협하는 개들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죠. 모두 멈춰. 김 회장이 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브루노와 다른 독일개들은 여전히 사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어미곰이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위협적으로 포효했습니다. 3m가 넘는 거대한 몸집이 햇살에 드러났어요. 이때서야 독일개들이 상황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12마리가 곰을 포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사슴을 잡을 때처럼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더 위험해져. 김 회장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미곰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발동한 거죠. 곰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한번 휘두르면 대형개도 즉사할 수 있는 위력이었어요. 독일 포인터 1마리가 간신히 피했지만 곰의 발톱이 지나간 나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죠. 이럴 수가. 부르봉 백작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루노가 정면에서 곰에게 덤벼든 거예요. 45kg의 거대한 몸으로 곰의 다리를 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곰의 반격이 무서웠어요. 거대한 앞발로 브루노를 후려쳤습니다. 브루노가 3m나 날아가서 나무에 부딪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루노. 막시밀리안 공작이 비명을 질렸어요. 다른 독일개들도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곰의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 때문에 개들의 이빨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곰이 독일개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셰퍼드 1마리가 곰의 발톱에 얼굴을 핥히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웰링턴 경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진돗개 4마리가 움직였습니다. 백두가 움직였어요. 하지만 곰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일개들 사이로 뛰어들어 그들을 곰에게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푸거 백작 부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두의 의도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개들의 무차별 공격이 오히려 곰을 더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진돗개들도 합류했어요. 4마리가 완벽한 팀워크로 독일 개들을 곰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두가 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공격 자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몸을 낮추고 꼬리를 내리며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미 곰이 잠시 멈췄어요. 이 작은 개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듯했죠. 백두가 천천히 새끼 곰들 쪽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새끼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어미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푸거 백작 부인이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곰 가족이 안전하게 재결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독일 개들의 변화였어요. 브루노가 갈비뼈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백두의 행동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백두 옆으로 다가갔어요. 브루노가 뭐 하는 거지? 막시밀리안 공작이 당황했어요. 브루노도 백두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다른 독일 개들도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상처 입은 셰퍼드도 피를 흘리면서 백두와 브루노 옆에 섰어요. 총 16마리의 개들이 곰 가족 앞에서 일렬로 서 있었어요. 공격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어미 곰이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을 확인하고 코로 비비며 안전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미 곰이 개들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마치 고마워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곰 가족은 천천히 숲 깊숙이 사라져갔습니다. 위협적이었던 위기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된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게 정말 일어난 일이야? 부르봉 백작이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경이로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백두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특정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곰 소동으로 놀란 왕사슴이 예상과 다른 곳으로 도망쳤는데 백두가 그 냄새를 맡은 거였어요. 브루노가 백두의 신호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리드해라는 뜻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팀워크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진돗개들이 왕사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독일 개들이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해 주었거든요. 백두가 왕사슴을 발견하자 조용한 신호를 보냈어요. 브루노와 다른 독일 개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왕사슴도 만만치 않았어요. 10년간 살아남은 경험으로 개들의 포위망을 파악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거대한 뿔을 휘둘러 브루노를 공격했어요. 브루노가 피하려 했지만 뿔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입었죠. 바로 그때 백두가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왕사슴의 뒷다리를 정확히 물어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요. 다른 진돗개들과 독일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차별 공격이 아니었어요.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완벽한 협력을 보였습니다. 30분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10년간 잡히지 않았던 전설의 왕사슴이 마침내 포획되었습니다. 완벽한 협력의 결과였어요. 진돗개들의 뛰어난 직감과 독일 개들의 체계적인 전술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2가지 기적을 동시에 목격한 거니까요. 위험한 곰 상황의 평화로운 해결, 그리고 전설의 왕사슴 포획까지. 이런 일이. 웰링턴 경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돗개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진돗개들과 독일 개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사냥이 끝난 후 숲속에서 응급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루노는 갈비뼈 부상과 어깨 상처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독일 셰퍼드도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두가 브루노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루노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조용히 코로 비비며 위로해줬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부상당한 독일 개들을 보살폈습니다. 저게 정말 같은 개들이야? 막시밀리안 공작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님, 진돗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사냥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1500년 동안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품종이에요.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능력들을 발달시켰습니다. 푸거 백작 부인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능력들 말인가요? 첫째, 탁월한 상황 분석력입니다. 진돗개들은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해요. 오늘 곰을 만났을 때 독일개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웰링턴 경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명령을 무시한다는 뜻인가요? 정반대입니다. 더 지혜롭게 수행하죠. 진돗개들은 주인의 진정한 의도를 간파해요. 오늘도 곰과 마주쳤을 때 공격보다는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부르봉 백작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들을 곰에게서 떼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뛰어난 적응력입니다. 진돗개들은 새로운 환경과 상대에 빠르게 순응해요. 처음엔 독일개들과 충돌했지만 곧 그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 회장이 백두를 부르더니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백두가 즉시 반응해서 브루노에게 다가가 함께 앉았습니다. 셋째는 감정 읽기 능력입니다. 진돗개들은 다른 동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곰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성애를 이해했고 브루노가 자존심 상해하는 걸 알아차려서 파트너로 인정해준 거예요. 막시밀리안 공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브루노가 저렇게 편안해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진돗개들의 핵심 특성은 진정한 충성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한번 믿음을 준 상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김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귀족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군요. 푸거 백작 부인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웰링턴 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동양개들을 무시한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야말로 미안합니다. 김 회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진돗개들도 처음엔 독일개들을 경쟁 상대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오늘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봉 백작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오는 거군요. 그때 브루노가 힘겹게 일어나서 백두에게 다가갔어요. 두 개가 서로 코를 비비며 인사했습니다. 완전한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다른 개들도 하나둘씩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독일개들과 진돗개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서로 그루밍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9년 전 중국 사기꾼들 때문에 모든 아시아인을 의심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하지만 김 회장은 달랐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업가였고 진돗개들도 정말 훌륭한 개들이었어요. 김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으로 봤던 것을. 김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잉그리드 씨.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각 귀족들이 자신의 개들을 데리고 와서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독일개들과 진돗개들도 나란히 앉아서 같은 그릇에서 밥을 먹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발코니에 나와 있었어요. 저 멀리 임시로 마련된 개들의 휴식 공간에서는 독일개들과 진돗개들이 평화롭게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브루노와 백두가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적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문득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중국 사기꾼들에게 속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분노가. 그때부터 저는 모든 아시아인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은 다 똑같을 거야.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우리를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 김 회장과 진돗개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김 회장은 진정으로 독일과 한국의 상생을 원했어요. 그리고 진돗개들은 독일개들을 적이 아닌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시밀리안 공작이 김 회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어제 일을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당신과 진돗개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푸거 백작 부인도 거들었어요. 500년 전통이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하는 거였네요. 웰링턴 경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개들과 진돗개들이 함께 훈련하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르봉 백작도 동의했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개 팀이 될 거예요. 김 회장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봤다니. 그때 백두가 김 회장에게 다가와서 손을 핥았어요. 마치 잘했어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 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의심한 것을. 9년 전 일 때문에 모든 아시아 분들을 같은 시선으로 봤던 거예요. 김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잉그리드 씨,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유럽 귀족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견은 서로에게 있는 거였네요. 이제부터는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바이에른 투자 프로젝트도 처음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건도 더 좋게 해드릴게요. 귀족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개들도 짖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각 귀족들이 자신의 개들을 데리고 와서 독일 개들과 진돗개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냥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돗개들의 뛰어난 직감과 상황 판단력, 독일 개들의 체계적인 전술과 강인함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백두가 리더 역할을 하고 브루노가 브리더 역할을 맡았어요. 다른 개들도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나온다는 걸. 500년 독일 전통도 소중하지만 1500년 한국 전통과 만나면 더욱 훌륭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9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편견과 의심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김 회장과의 사업도, 우리 농장의 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낼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6개월 후 우리 농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최초의 국제사냥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센터장을 맡았고 각 귀족들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독일의 전통 사냥법과 한국의 진돗개 훈련법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사냥꾼들이 찾아왔어요. 독일개와 진돗개가 함께 만들어내는 놀라운 팀워크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김 회장의 투자 프로젝트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이에른 지역에 세워진 자동차 부품 공장은 독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잉그리드,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막시밀리안 공작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브루노가 이렇게 영리해질 줄이야. 브루노는 이제 백두와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두 마리가 함께 사냥을 나가면 성공률이 95%에 달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개 팀으로 유명해졌죠. 푸거 백작 부인도 변했어요. 처음엔 동양개들을 무시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진돗개 없는 사냥은 상상할 수 없어요. 웰링턴 경과 부르봉 백작도 각각 김 회장을 통해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그들의 개들도 금세 진돗개들과 친해져서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바이에른의 기적, 동서양 사냥 문화의 만남. 500년 전통이 1500년 전통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다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 CNN, BBC, 심지어 한국의 KBS에서도 우리를 취재하러 왔어요.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김 회장이 한동문화교류 공로상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제가 국제문화교류 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독일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김 회장은 이제 바이에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장에서는 독일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며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1년 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정부에서 김 회장에게 독일, 한국 우정 훈장을 수여한 거예요.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시상식 날 브루노와 백두도 함께 참석했어요. 두 마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독일과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잉그리드 씨, 김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김 회장님. 제가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과 진돗개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9년 동안 제 마음을 올감했던 편견과 불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했어요. 지금 우리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냥꾼들이 찾아와요.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백두와 브루노를 바라봅니다. 처음엔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진정한 힘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걸 이들이 보여준 거죠. 편견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열린 마음은 우리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하나가 될 때 탄생한다는 것도. 진돗개와 독일개가 그랬듯이, 한국과 독일이 그랬듯이, 그리고 저와 김 회장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지금도 바이에른의 깊은 숲에서는 백두와 브루노가 함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처럼 우리의 협력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돗개가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로 만드는 따뜻한 마음의 힘 말이에요.